9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어준은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에 따른 반발로 출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 노조원들을 향해 조직 개편에 불만이 있다면 퇴사 처리하고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8월 24일 국회에서 결의된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사용자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악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1일 김어준의 발언은 이 같은 맥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공직 유관단체인 금감원의 구성원이 구조 개편과 정책의 이의를 제기하며 시위에 나서는 것은 개인적 하소연이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집단적 문제 제기입니다. 이를 두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일축하는 것은 노동권에 관한 문제 제기를 사적 불평 수준으로 격화시킨 셈이며 금감원을 사조직으로 취급하는 기괴한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김어준의 발언은 그동안 사용자가 흔히 구사해온 압박의 언어와 다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려는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뽑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노동을 단순히 교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김어준은 그간 민주당 중심의 편파적인 공정을 자신의 언론관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무색하게 금감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퇴사 권고로 받아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조차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청취자들의 무지가 김어준을 오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다수가 노동자일 바로 그 청취자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날씨가 또 이상해요. 왜요? 이게 올 6월달, 5월 말 6월달 이제 그때쯤에 막 올여름 전망하는 그런 기상 전망을 보면은 뭐 여름 가을 없다 이러다가 뭐 10월 말까지 덥다가 갑자기 11월 간다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저는 반바지를 안 입고 왔거든. 드디어 반바지 졸업했거든. 네네네. 뭐 여름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은 끝났죠.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말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절 감각에 부합되는 그런 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좀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날씨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가을 날씨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거야. 말하자면 뉴노멀이 돼버린 거지. 가을이 없는 상황이 어떤 뭐 비정상의 고착화 그런 것들을 좀 날씨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이게 들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특히 여름하고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로 넘어가는 패턴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거를 제대로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그렇죠. 그거 누가 기억하겠어. 그래서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면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으로 더듬기 마련인데 네. 그러면은 이게 2년 전이냐 3년 전이냐 아니면 1년 전이냐 이게 조금씩 헷갈리거든. 뭐 그럴 수 있지. 네. 어쨌든 그 한여름 중에 이제 예상으로는 거의 마지막 버전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폭염이 한 9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더울 것이다 이랬는데 네. 이제 가을 장마가 갑자기 찾아왔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평균 기온 30도 그러니까 그 최고 기온 30도 못 떨어진 날도 이번 주는 거의 없었고. 그렇죠. 무엇보다 습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비와도 습도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쾌적해졌다 많이. 네. 다음 주는 맑은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강릉에도 좀 비가 온 것 같은데 좀 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야, 그렇죠. 예. 자, 이제 지난주 주말에 저희가 그 녹음하던 시점에 그때쯤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노동자들 네네. LG 무슨 공장이지? 조지아. 네, 조지아 정확하게는 이제 LG 공장은 아니고 현대자동차 공장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협업해가지고 배터리 네. 자동차용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공장을 네. 그 짓고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서 이제 그 한국인 파견 노동자들 네네. 300여 명이 이제 구금이 됐다. 왜냐하면 그 노동 비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불법 취업으로 간주가 돼서 구금이 됐다. 그걸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도 이제 짧게 지나가는 소식으로 전해드렸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거는 이제 30명, 30여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00여 명이었더라고. 예. 이제 파견간 근로자들, 노동자들 다 잡혀갔나 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8일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석방이 됐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보면 이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은 이거를 또 정부가 잘해서 정부 덕을 받다 뭐 나라 국가의 존재를 느끼네 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뭘 모르니까. 아니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무지성이야 무지성. 무지성이니까 뭘 모르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이거 뭐 그 와중에 이제 여기서 좀 미국이 약간 속내를 드러낸 것 같은 게 그 미국 무슨 장관이었지? 거기가 이제 그런 소리를 했죠.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상무장관 네,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그런 소리를 했죠. 빨리 서명해라. 안 그러면 서명을 하든지 기존 관세를 내든지 해라.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지금 기존 관세잖아. 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 미국 가가지고 뭘 일이 잘 풀렸냐 어쩌냐 그런 상관 그렇게 말한 거 다 개소리였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한국 들어와서 그 소리를 했어요. 어저께 기자회견. 네, 100일 기자회견. 그 소리 했어요. 그 뭐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사인할 수 없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네네. 그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믿는 구석이 그런가 싶기도 해. 트럼프 소송. 네네. 지금 이제 관세 협상 미국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거 결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와중에 지금 관세 지금 계속 그래서 25%로 지금 막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출업계들은 지금 개판된 거예요 지금. 몇 달째야 지금. 이거 올해 7월부터인가 적용됐죠 이게 유예됐다가. 그게 상황이 마치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던 네. 국민의힘의 입장과 되게 비슷하죠.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네네. 그 미국 법원이 특히 이제 지금 마지막 그 연방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근데 아무튼 구성원은 6대 3이라니까 보수가 네. 이기고 진보 3이야. 그러니까 기대치가 훨씬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2심 판결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뭐 섣불리 서명하기 힘든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지금 완전히 얼굴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미국이 기분이 문제가 아니지.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렇죠. 이 새끼 못 믿을 새끼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도 뭐 그 지난주에 저희가 뭐 다른 소식들이 올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일본 중국 그 열병식에 네네네. 전승절. 네, 전승절 80주년 뭐 열병식이 또 갔잖아. 우리나라는 우원식이 갔죠. 대통령은 안 갔지만은 그 대통령 대신해서 대통령 국빈급 사절단이 갔단 말이야. 그거 유일해요. 서방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갔어요. 유일하게. 심지어 주중 미국 대사도 가지를 않았다고 하죠. 네네. 네. 그 가가지고 또 제대로 뭐 대접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굴러다니다가 온 주제에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가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국이 교역국인 건 맞지만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이미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역 수지 전환된 거는 꽤 됐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싼 노동력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극복할 방법이 없는데 저가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전부 자국화 국내화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한국 없이 중국 자체의 생산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이 흐름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짜잘한 품목들이나 좀 팔아먹을 수 있겠죠. 화장품 그렇죠. 같은 거 그런 것들. 그것조차도 왜냐하면은 중국 제품들도 나름의 그 품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그냥 옛날처럼 한국 화장품에 매달리지 않고 그 중국 국내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뭐 아무튼 그 교육 그나마 이제 교육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중국 아니나 미국밖에 나지 않은 그러니까 주요 교역국 중에는 중국 아니나 미국이라고 봐야 될 그렇게 그 관점을 전환해야 될 때가 꽤 됐어. 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근데 계속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야 지금도. 이걸 뭐 거기서 무슨 국익을 찾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일단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죠. 그 와중에 아직도 서해 구조물 같은 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네네.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무슨 명동에서 지금 이제 협정 시위한다고 금지령 때려가지고 지금 그 시위대가 명동으로 못 들어가서 을지로에서 하든가 그렇거든요. 이번 주부터. 네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지금 반미 시위 들어갔거든요. 좌파들. 그것도 똑같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하게 냅둬? 너무 조금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 중국과 친중까지 좋다 이거예요. 뭔가 거기서 얻을 게 있어. 우리가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친중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은.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구린 거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돈이라도 받아 처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하는 행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전체가 당의 주요 인사들은 다 중국이 잡아먹혔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그렇다. 그 와중에 미국 대미 외교도 지금 개판이고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단 말이죠. 게다가 일본도 이제 이시다 총리가 사임을 한번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일본 쪽하고도 지금 그러니까 차기 이제 총리로 누가 되느냐가 또 이제 문제죠. 중요한데 이시다랑 그 전에 이제 기시다 네. 총리죠. 일본 총리만큼 좀 그래도 대한국 외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은. 지금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 쌩까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외교적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이랑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싸다고 크게 한 번씩 맞은 약간 동지 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체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랑도 뭐가 좀 이렇게 해결이 뭔가 이게 흐름이 잘 잡히면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가 잘 안 된단 말이지. 펀쿨색 그런 놈 되는 거 아니야? 펑쿨색은 이번에 그 쌀 가격을 잘 잡아서 좀 최근에 다시 좀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아직 아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펑쿨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고이즈미의 외손자인가 그렇지? 예. 고이즈미 시니치로인가 하여튼. 예. 하여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굉장히 극우적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한일 관계에 찬물이 끼얹어질까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개판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그걸 정말 시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네. 우리가 외교가 개판이 되니까 모든 게 다 개판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인트로에 이제 저는 김어준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인트로에서. 네. 이번 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게 한 3편인가 4편으로 나눠가지고 기획사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게 유튜브에 휘둘리는 여당이라는 표절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김어준이랑 이제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번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주간 경향에서도 네네.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꽤나 시끌시끌 민주당 자체는 그렇죠. 주간 경향 기사로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그렇죠.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네, 중앙경향 같은 경우는 논조가 이제 민주당 기능 일부를 김어준한테 위임했다. 네. 그 표현을 이제 민주당에서 심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 영역인 거고. 너희들 씨발 뺐지 3분의 2가 그 방송 나와가지고 대가리 조아리는데 그럼 그게 권한 위임한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 민주당 관계자 누가 그랬다더라? 그 표현이 되게 웃겼는데 네. 상세 협력 건전한 협력적 관계다. 건전한. 건전한 협력 관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관계가 없어야지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무슨 협력적 관계야 뭐 옛날에 그러면 뭐 한나라당이 조선일보랑 협력적 관계다 이러면은 건전한 관계구나 뭐 이럴 거야? 최민희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그 최민희 어떻게 받아쳤느냐 이게 이제 곽상원이 이번 주에 좀 곽상원이 갑자기 현자 타임이 왔는지 네네네. 갑자기 쓸데없이 이상하게 만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 이제 좀 요걸 좀 따라가 보면은 8일날 이제 페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유튜브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걸 올릴 때 링크 공개 그 경향 기사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 66명 중 한 명이 저 곽상원. 근데 당신 다스베이더 존나 출연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는 배지 달기 전에 나가지 않았나? 그 학고 때 존나 김어준 밀어줬다니까. 곽상원 막 어떻게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막 여기 막 이렇게 들이대고 있을 때 그때 김어준이 연락이 키워줬구만 노무현 사이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받는단 말이야. 네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이거 약속대로는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이 뒤에 이제 최민희랑 설전을 오가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예, 뭔가 좀 띵 받은 게, 뭐 킹 받은 게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만 다음날 최민희가 페북에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정치 권력이 조선일보에 휘둘린 역사가 길다. 조선일보 대책점이 한결의 경향이 아닌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 것부터 분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조중동의 대책점에 서 있는 게 김어준이다. 한경호가 못 되고. 그렇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지. 문제야, 아주. 문제죠. 큰 문제야. 차라리 한결의 경향이었어야지. 그래서 이제 뭐 TV에서 강제 퇴출된 김어준 진행자가 뭐가 겁나서 그리 떼거리로 이러시나 우리가 안티 조선할 때 그쪽이 그랬잖소. 1등이는 다 1등 하는 이유가 있다고. 뭐 겸유공 223만 구독자의 집단지성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냐 뭐 이딴 소리를 주르륵 늘어났어요. 정말 이 네 글자는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 집단지성 따위 없다니까. 집단 감성이 있지. 집단 감성이 있지. 집단지성은 잘 없어요. 그거 역사적으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상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이건 저희 개인적인 거의 짜증인 거고 네. 이 구독자가 223만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최민희 씨. 그렇기도 하고 뭐 조선일보 대책점이라고 최민희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또 뭐 그냥 TBS에 강제 퇴출된 사람일 뿐이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이게. 대책점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대책점인 것도 문제고. 네, 대책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대책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TBS에서 쫓겨난 그런 뭐 하찮은 인간이 아니고 실제로 민주당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야 지금. 이 대책점이라는 세계관이 그전에 빌런이랑 슈퍼히어로 세계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계관을 현실에 대입하면은 빌런 슈퍼히어로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현실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네네. 슈퍼히어로는 초법적 존재란 말이야. 그렇죠. 네네. 예, 그 비질란테잖아 슈퍼히어로가 바로 법이고 뭐고 그거 지 꼴린 대로 악당이니까 좁혀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도 없어야 되고 빌런도 없어야 되는데 최민희는 조선일보라는 빌런이 있으니까 김어준이라는 슈퍼히어로가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나게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 이런 인간이 정치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쓰레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수준이 정치한다고 깝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을 갈갈이 그냥 찢어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소리를 최민희가 하니까 곽상원이 다음날 또 다시 페북에 글을 써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어느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이게 최민희 이야기죠. 저는 그분이 그동안 얻은 정치적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튜브 권력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막 최민희 김어준한테 이제 설설 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킬 게 많으니까. 그렇죠. 맞죠. 맞지 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상원이 좀 여러모로 저도 이걸 보고 왜 이렇게 갑자기 현자 타임이었지?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한간에는 대권을 꿈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모르겠고 뭐 이분도 좀 자기
자기 자아도취가 좀 있는 양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곽상원 씨도. 네.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말 자체는 맞는데 좀 공허하게 느껴지긴 해요, 솔직히.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하지만 뭐 필요한 시점에 네. 적절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지난주 이 전국에서 이제 그 곽상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들은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옳은 말들이고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배지 떨어진 네. 그 민주당에 따른 그 비명계라고 이제 언급조차도 안 되는 그렇죠. 그 사람들. 사라져버린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란 네.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곽상원 의원이 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갑작스럽긴 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데 뭐 일단 말은 나무랄 데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곽상원이 이제 비판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단순히 김어준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현실, 정치는 본질적 위기 속에 있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몇몇 유튜브 권력이 득세하고 있고 소위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요 글만 놓고 보면 곽상원의 생각이랑 뭐 저희의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네. 뭐 예전부터 우리도 얘기하고 있던 그렇죠. 거고. 뭐 우리만 그랬습니까? 모색과 대한 정치 신세계. 뭐 예. 다들 몇 년 동안 진짜 목시도록 얘기했죠. 무당 유튜버 같은 이야기들.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비판들을 곽상원이 던져놨더라 이번 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다. 근데 최민희 정도 선에서 정리된 분위기긴 하죠. 재민이는 국회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그 훌리건 짓 하고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방통위 해체하려고 하잖아요. 네 바뀌죠. 네. 해체하고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이진숙을 그냥 그걸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국힘 측에서 당연히 이거는 독재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비판 최근에 이제 그 비판 입장을 그 정견 발표하는 국힘 의원 앞에서 계속 야유하고 막 소리 지르고 최민희고.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그 상임위 위원장이잖아. 그렇지.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데 아휴. 정말 진짜 자기 체급을 스스로 깎아 먹는 짓이죠. 글러먹었죠. 글러먹었죠. 원래 뭐 애초부터 글러먹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진 않지만. 근데 수준이 진짜로 너무 너무 심하게 바닥이에요. 예. 지금 맞아요. 여기서 굳이 비교하자면 곽상원이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나마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인 거예요. 요 대목에 한해서는 적어도. 네. 곽상원은 근데 최민희는 진짜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거는. 상종 못할 수준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같은 성인으로서 상종 못할 수준의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와중에 이제 그 국힘은 대체 뭐가 다르냐? 아까 이제 그 최민희가 조선일보의 대책점에 김어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김어준의 대책점에 또 이제 국힘 측에 국힘 진영 측에 또 인사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전환길.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형 유튜버들 그쪽에도 꽤 있었습니다. 많긴 많았죠. 뭐 신혜식도 있었고, 그렇죠. 신의 한수. 네, 뭐 저 강용석도 있었고, 네, 가세연. 네. 그다음에 이제 편의제? 변희재는 거기까지 못 가고, 거기까지는 아무튼 뭐 예. 펜앤드 마이크도 있었고, 뭐 기타 펜앤 마이크. 예. 이런저런 이제 100만 넘어가는 그런 그 꽤 체급이 큰 채널들이 꽤 있었지만은 어떤 파괴력 면에서는 지금 전환길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그렇죠. 파고들었기 때문에 폭발력으로 하면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최근 근황에 관해서 이제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저도 그거 보고 비판을 좀 세게 했었는데 8일째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런 소리를 냈어요. 뭐 전환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일단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존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모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안전상의 문제로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도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완전 이거 이제 뭐 전환길로 정치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는 이거 보면 데자뷰를 심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예. 김어준이 두세 번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 얘는 2012년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선되고 나가지고 프랑스 갔죠. 잽싸게 프랑스로 톡끼고 뭐 홍합이랑 같이. 예. 이거 뭐 이제 그건 이제 너무 과거라서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려도 지금 전환길 씨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 눈 뜨시게 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끙 제껴놓고 그런 비상계엄 때 김어준이 뭐 자기 죽인다는 첩보를 받았다는 등 그런 소리 한 건 다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김어준이 했던 소리랑 전환길의 이 소리랑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전환길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몇몇 분들은 족가지 마십시오. 진짜 족가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뭐 모질입니까? 전환길을 왜 죽여요? 살려놔야지 도움되는데. 그렇지. 살려놔야지 도움이 되지. 아유. 전환길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망명해야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면은 야 그러면은 참나 진짜. 아휴 이걸 구절 설명하려니까 현타가 와서 설명 못 하겠던데. 설명하기가 싫다. 사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하여튼 앞으로도 웬만하면 안전할 겁니다. 아니 그 뭐 안전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전환길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김어준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 하시는데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한번 봐보시라고 객관 최대한 자기를 객관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좀 원거리에서 조망을 해보시라고. 김어준이 하는 소리랑 전환길이 하는 소리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현타가 세게 와야 네. 그것도 되지. 뭐 지금은 안 될 뭐 겁니다. 몰입돼가지고 힘들긴 하겠죠. 그것도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몰입 상태에 있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김어준 몰아내려고 전환기를 키우는 거는 또 문제. 그런 걸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은 놈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마치 무점 처리하려고 그 자리에 습진균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무점 자리에 습진균 옮기면 습진은 그러니까 무점은 사라지겠지. 하지만 습진이 남지. 뭐 그런 거지. 나중에 썩어요. 봉화지겸 돼. 그렇지. 발가락 잘라야 그렇죠. 돼. 그러다 봉화지겸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어서 조국 이야기 좀 해봅시다. 조국 이제 일단 골 때려. 지난주에 이제 그 성비 사건 불거지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점화되고 나가지고 당 지지율이 또 이제 다시 좀 오름세였다가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5% 미만으로. 네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양새를 쥐고 집단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이 조국이네. 그러게요. 네. 이것도 추대한다고 또 바로 낼름 받아먹네 또. 비대위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당대표 선거 해야 될 텐데. 전당대회 해야죠. 네, 그럼 또 조국이 당대표 된다는 소리야. 그대로. 출마를 하려나? 출마해야지 뭐. 누가 해. 뭐 그래 사실 이것만 해도 웃기는 꼴이긴 하지만 뭐 그래 뭐 신생정당이고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거기는 배지가 한 10명 있잖아. 그 배지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 제대로 된 배지 한 명이나 또 있나 거기. 그 뭐 이제 신혼식이 해라. 신장식인가? 응. 제가 이제 그 우리 당에만해서 많이 이제 좀 뭐 지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도 우리 당이관에서. 네. 근데 조국 당이랑 비교해보면 우리 당이 나아. 사람들만 보면은 솔직히. 우리 당이라고 그렇게 막 라인업이 짱짱하고 좋은 막 그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건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국 당이랑 비교해보면 우리 당이 나은 것 같아. 물론 이제 권력을 쥐어줘 와야지 알겠지만은. 아니 근데 너무 달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전당대회를 뭐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우리 없어.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지금. 뽑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건 맞지. 우리도. 뭐 총리님 고문으로 물러나셨는데 다시 나오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신경민 의원 정도 나와주시면. 근데 고마운데. 신경민 전 의원도 고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랑 동거 친구잖아. 네. 이게 애매해. 이게. 그렇죠. 뭐 아무튼 뭐 그건 좀 말이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조국 당이 이제 뭐 그렇게 지도부 물러고 조국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네네. 뭐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뭐 사람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조국이 또 할 수밖에 없다. 그 꼬라지도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걸 비웃을 만한 처지도 못 된다. 뭐 그렇게까지도 뭐 말을 해볼 수 있단 말이지. 이건희가 다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이제 일성으로 낸 게 이거예요.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탈당하신 강미정 씨 전 대변인 강미정 씨한테 복당 요청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2번이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무슨 자리를 원하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아니 뭐 자리 때문에 탈당하셨나 이분이? 그렇게 보는 거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계속 꼬라박히겠네요. 계속 꼬라박히겠네. 진짜 악이지 악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강민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불리는 것조차 상처다 거북하다. 내일 언급도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뭔가 이제 좀 뭐 사과하고 일단 막 계속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한참 뒤에나 뭐 해볼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시 돌아달라 이런 거는 당장 이러는 거는 그냥 이 양반 이름 팔아가지고 이 양반 팔아가지고 다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 보겠다. 그거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무슨 자리를 원하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지금 이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피해자들이 더 있죠. 더 있죠. 네. 그걸 생각해야지. 뭐 이분만 만약에 돌려놓는다? 그거 가지고 뭐가 해결됩니까? 이게 동아리 회장도 이렇게 하진 않아. 개념이 없어. 개념도 없고. 야 진짜 참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대권 주자급으로까지 커버렸는지 참. 그것도 김어준 때문이죠. 그것도 김어준 때문이죠. 네. 김어준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 책방지기님 공도 상당히 있습니다. 크고. 네. 그다음에 뭐 그놈의 그 진영 지지자분들. 네. 이분들이 뭐 떠받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어서 요 잠깐 짧은 건 하나 봅시다. 국회의원 민영배 씨가 이상한 법안 하나를 냈어요. 전통융합 콘텐츠 지원 해가지고 이제 일명 캐대헌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설화와 전통놀이, 한복 등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창작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 콘텐츠로 규정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캐대언을 통해 대중문화의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계는 이미 우리 전통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대언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소니 픽처스 겁니다. 네네네. 뭐 굳이 제작 국가로 따지면 미국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전에는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못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아니 게다가 이 법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을 때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나? 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국비 지원은 못 받겠지. 그러니까 그 전통 문화 명목으로는 국비 지원 들어가는 항목이 없었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는 전통 문화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뭐 만약에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던가 뭐 이제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진흥책이 있죠. 각각의 진흥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아니면 국가 지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다양성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문화적으로 만약 국가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 문화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 네네. 이제 차라리 그런 점에서 보면 아싸리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훨씬 더
문화 진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소득 일정 수준 이하한테 뭐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편성한 거거든요. 유행이 편성한 법안이거든요. 내용도 쥐뿔도 없는 거고. 민영비는 진짜 얄팍해 이런 거 보면은 이 분야에 관한 좀 최소한의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캐대언 뜨니까 거기 하나 불 붙어가지고 캐대언 그 이름 들어간 법안 하나 남기겠다. 그 심산으로 낸 법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그 숟가락 올린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발상이 후진적이고 네네. 후진국적이에요. 이건 진짜로 심각하게 후진입니다. 한 100년 후진 마인드예요. 이거는. 나 이제 그 얘기 꺼내는 것도 역겨워. 뭐 김구 선생이 옛날에 뭐 문화로 세계를 고생했다는 그거 다시 리마인드하는 사람들 리마인드하는 글 한 번씩 볼 때마다 역겨워. 초점까지 맙시다 제발. 김구가 씨발 캐대언 잘 될 거 알았어? 그럴 리가 있어? 그냥 하는 소리지. 그 양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고 뭐 물고 빨고 늘어지고 앉았냐. 아유 짜증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김구 선생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가 그렇죠. 열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예술 작품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3.1 운동 때 네. 그 독립선언문인가 그게? 갑자기 이거 좀 무식한 소리 이게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거기서 일본을 비판을 할 때 친하게 지내는 건 좋다. 근데 너네처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 한 나라를 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때. 네. 식민지 유럽의 그 수많은 식민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많잖아요. 네. 일본도 그거를 정확하게 따라갔던 거라고요. 네. 그렇지. 김구 선생은 그런 식으로 사는 행동하는 당시에 그 강국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뭐 무기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넘보지 않고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거지. 그때 뭐 문화로 돈 벌어서 이렇게 부강해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그 당시에 그런 서구 열강에 대한 대척에 되는 말씀으로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의 푸념에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지. 네. 어쨌든 근데 다른 나라를 우리는 침탈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뭐 굳이 나쁘게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과대 해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뭐 모든 것을 내다본 것처럼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 거게 된 것처럼 아닙니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지. 뭐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토대를 닦으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절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차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례는 그리고 지나갈 거예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지. 네. 리키 마틴 시대 말씀드렸지만 리키 마틴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K-팝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뭐 주장창 영원할 것처럼 이딴 법안이나 내고 이런 거는 진짜로 개쓰레기 짓이라고. 좀 진짜로 좀 살아갈 국리를 해야지. 아니 뭐 영화 기생충이 뭐 국가 지원 받아가지고 그게 되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기생충 춘석이 제 취향으로 보면 반은 미국의 PCG로 받은 거예요 그 영화.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논란이 되겠지만은. 괜찮아요. 많이 안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논란 어그로 좀 끄는 게 잘 나을 수도 있겠지. 어디 다른 채널 나가서 해. 큰데 가서 해. 큰데 가서 어그로 좀 끌어야 돼. 아무튼 저는 국방을 심각하게 혐오합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막 반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우리 시대가 왔을 뿐이지만 우리 시대가 왔을 뿐이고 이 시대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너무 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성질이 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이 민영배의 이런 지원책, 네. 이런 법안 발의가 많은 걸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든 뭐 국가 지원,
물론 뭐 R&D 같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뭐 근데 5만 대에다가 어떤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런 당연한 이런 상황이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물이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정말 미국처럼 네. 뭔가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각자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돈 투자가 이루어지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네, 시장이 안 나오는데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런 투자를 받으면 그걸 세계적으로 팔아 먹잖아. 그렇죠. 지금 많이 그게 이제 활성화된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산업 역량이 인정을 받아서 해외 자금이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나 토대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이렇게 뭐 국비 얼마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흘러가는 것 자체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말이 많이 길어지고 그 논란성 발언들이 많았지만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네, 해볼게요.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아무튼.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를 눌러주세요.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도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운동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그리고 인기 절정의 소금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려다 못했던 거 네. 이제 해봅시다. BJ 혁명. 네. 그 9월 4일날 이제 지난 9월 4일날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우상호가 나왔었어요. 네. 정무수석이죠. 네.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좀 미션이다. 그 미션이 뭐냐? 대통령 지지율을 빨리 만회해서 특히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를 넘기는 게 목표다. 네네. 얘네 거의 그 무슨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초 사면 그 8.15 사면 이후로 지지율 떨어졌었고 다시 이제 뭐 또 회복되는가 했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미국 파견 노동자분들 구속되는 바람에 이번 주 또 5%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6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네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하게 60% 넘기는 게 목표다. 뭐 우상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일까 결국은 이제 돈 푸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뭐 기재부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례적인 거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9월 1일자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행안위 위원장 신정훈이랑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 참석을 한 당정협의회였는데 여기서 이제 윤호중이 얘기를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이 오늘 12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뭐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상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서 이달 말쯤이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이 될 것이다. 이번에 좀 인센티브 되게 세게 매겨서 이제 나간다고 하죠. 네네. 거의 20% 수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추석 겨냥해서 이제 지역 상품권 왕창 푸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뭐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원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뭔 성과를 거뒀다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뭐 특별히 더 추가적인 효과는 없었는데 네. 그냥 지역 상품권이 지역 상품권 한 거밖에 없었는데 네. 뭘 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다는 거야. 뭐 처음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뢰하는 얘기죠. 네.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국가 재정 뭐 재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네네. 8월 29일 날 이제 26년 예산안, 그다음에 2025년에서 2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하에서 이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네네. 말하자면 5개년 계획인 거죠. 맞습니다. 까지 이 큰 그림까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6년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9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이게 GDP 대비 4.0% 규모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표를 좀 설명을 해봐야겠죠. 아, 예.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매년 이제 관리 재정 수지를 약 4%대로 적자를 매년 보면서 네네. 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여기 이제 나왔죠. 26년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 109조. 네. 그러니까 매년 이제 100조 좀 넘게 오버를 적자를 했을 때. 네, 보겠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상하는 게 네. 올해는 일단 이제 그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9% 네. 되는데 이 정부가 끝나는 2029년까지 가면은 58%까지 올라가는 걸로 네네. 지금 기재부에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정권이 혹은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재정 관리 지수를 올려가면서까지 재정을 이제 공격적으로 쓰는 거에 관한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AI 대전환 시대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때 집중적으로 돈 집어넣어 가지고 AI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향후 먹거리 보장 못한다. 이걸 이제 가장 제일 큰 이제 다 그 이유로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로 세입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이상한데 돈이 자꾸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포퓰리즘적인 곳에. 뭐 이제 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요 규모만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저런 식으로 돈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또 그 시범 사업 추진되는 게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이거 뭐 저기 점심 때 제육덮밥 제육덮밥 비용 뭐 얼마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런 거거든 이거. 네네네. 아니 씨발 이런 걸 왜 하냐고 대체. 79억 원 편성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이제 뭐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 가지고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또 기본 그 농촌 기본소득 또 이제 시범 사업 또 국가에서 또 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그 서로 우리 동네 해달라 이러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해요. 아 그러겠죠. 네네. 야 근데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월 15만 원 준다고 이 동네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리고 쓸 곳이 있겠냐? 그러니까 소멸 지역에 15만 원 좀 쓸 곳이 있겠냐고 일단. 네네. 그런 것도 당연히 네. 걱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네. 이게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잘한 항목들 좀 찾아보면은 AI 대전환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쪽에만 쓰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복지랍시고 좀 제대로 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런 식의 이제 찔러보기식
선심성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같은 예산 씀씀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국세청이 최근에 이제 그 모든 체납 가구를 방문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금 그 못 받은 밀린 세금 추징을 하려고 직원을 2,000명을 풀었다. 네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곤 했는데 세금은 아니지만은 좀 이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뭐 조국 씨 일가 예. 이런 것도 돈 떼고 나라 돈 떼고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나 잘 몰랐는데. 일단 그게 있잖아요. 그 집안에는 웅동학원. 예. 이게 여기가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웅동학원이 캠코에 이제 그 채무를 진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지고 있는 빚이 한 9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억 5천만 원만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채무의 한 2%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 변제하고 좀 계속 뱉자라 이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사가 났을 거예요. 조국 일가들 이 우동학원에서 다 물러난다. 네네네. 근데 빚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뱉자라 그러고 야, 탈출한 것 같은데. 허허. 이거 좀 털어가지고 받아 또 강제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캠코 돈도 나라 돈이잖아. 당연하죠. 이거 국가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하하. 이거 조국을 다시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겠는데? 왜?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또 이걸로 이제 후드려 패면 그러면 좀 더 내지 않을까? 왜 김민석도 그 추징금 뭐 이런 거 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내고 그러잖아. 야, 근데 저 내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안 내고 막 배째고 과태료 이런 거 안 내고 째다가 갑자기 막 일시불로 납부하고. 아니 뭐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지금 이재명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그럼요. 강원 지금 그 12 오늘이 13일이죠? 오늘 13일 맞나? 네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강원도 가가지고 그런 소리 냈더만 뭐 우리나라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본인이라고. 당연하지. 대통령이 힘 제일 안 세면 누가 제일 힘이 세? 그런 소리 김어준? 그런 소리 했으니 뭐. 할 수 있죠. 예. 아니 왜 안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면은 좀 많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 텐데 괜히 그 채무자들 뭐 돈 받는다고 국세청 직원들 풀어가지고 닥달하지 말고. 아까 그 직장인 든든한 한 끼가 79억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다 털면은 한 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역떡밥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는데 직장인들 진짜. 자 이제 국가 부채 증가의 위험성 제가 이런 소재물 못 해본 꼭지인데 요거 좀 봅시다. 9월 3일자 이제 기재부 발표 제3차 장기 재정 전망 이게 이제 25년부터 65년까지의 재정 전망이에요. 네네네. 이거를 보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50% 수준인 지금 이제 현행 예. 그 GDP 대비 이제 국채 비율이 50% 약간 미만이잖아요. 네. 이게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3배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대로 가는 것도 이게 뭐 대단한 일을 겪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현재 상황으로 이 추세로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그렇습니다. 2065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56%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을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그냥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무섭죠. 당연하죠. 3배로 늘어나는데 40년 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정할 때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네네네. 최악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몇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 있고 중간 시나리오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이제 얼마씩 오를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2020년에 한 번 다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또 한 번 다뤘을 거예요.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20년 때는 이제 2차 장기 재정 전망 해서 2020년부터 2060년까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에 이제 이게 나왔었어요. 네. 이게 나왔었고 2022년에는 왜 다시 한 번 다룰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그 통계 조작했다. 통계 조작이다 이거. 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페이스북으로 반론도 펴시고 그랬던 게 있어서 그때 또 한 번 다루긴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일단 기준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아무것도 거의 안 할 때,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만 그냥 쭉 갈 때가 이렇게 되는 거다가 네.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통 그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일단 인구가 이 속도로 그대로 계속 감소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기준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도 떨어져서 있죠. 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냐가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그렇죠. 예, 성장률이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느냐가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고, 네네. 여기에서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이다. 회복세가 네. 될 것인가 아니면 감소세가 될 것인가. 오히려 이제 더 추락 더 안 네. 좋아질 것이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수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총 5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걸 조합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기준이 이제 156%고 좀 좋아지면은 이게 이제 뭐 한 133%대. 그렇죠. 미니멈 133이고 네. 맥시멈 최악은 이제 한 170% 가까이 네. 국가 채무가 그렇습니다. GDP 대비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시나리오 공간에 100 몇십 %는 되는 거지 지금. 제일 좋은 게 133%야. 그렇죠. 이게 네. 인구 감소세가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성장도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이 네. 추세면은 133%까지 가지 않을까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국가 예산 그 지출 항목 중에 재량 지출 항목들을 좀 줄이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을 한다면은 그나마 한 138%까지는 낮출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라는 거는 이런 뭐 미정배 같은 놈이 그렇죠. 캐대원 캐대원법 이런 거 내는 거구나.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뭐 직장인 그 든든한 한 끼. 제육덮밥 이런 거 안 하고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재량 지출이고, 그러니까 지출 항목이 재량 지출이랑 의무 지출이 있단 말이죠. 네. 예산에서 보면 의무 지출 같은 경우는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들,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들,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이자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국채 관련된 이자. 국채 관련된 이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무 지출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외의 지출이 다 재량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재량 지출은 말 그대로 이 눈치껏 하는 것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재량 지출을 줄이면 138%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의무 지출까지 손본다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세출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금 개혁하고, 그렇죠. 예, 뭐 국민연금 손대거나,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건강보험 손대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민 부담률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국민연금 돈 더 내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강보험 돈 그렇죠. 더 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상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급되는 돈이 좀 줄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네. 개혁 정책을 쓰면, 진짜로 쥐어짜면은 105%까지도 낮출 수는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국가적 결단, 그러니까 전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 사실 우리 국채 150% 이러면 우리는 상당히 무섭죠. 저희까지, 그러니까 2060년까지 2065년까지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더 먼저 들죠. 그렇죠. 네. 좀 이제 후들후들한 와중에 이제 9월 4일 그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대통령실 재정기획 보좌관 유덕현 이 양반이 이제 장기재정 전망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뭐 170%까지 간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냐. 더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되면 국가 부채가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이제 156%가 이제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그런 거니까, 개념상 이 장기 재정 그렇죠. 전망에 대한 개념상은 그 말이 맞죠. 네. 근데 맞긴 맞아요. 지금 비관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없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이 이루게 된다면 국가 부채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간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지. 그렇죠. 예. 맞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2024년부터 28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봤거든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네네. 요약된 거를 봤는데 네. 일단 우리 한미 관세 협의 내용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표는 지금 9월에 했지만 이거를 만들던 시간이 있잖아. 네. 그때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미처 못 집어넣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뺀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지금 현재 관세 25% 이런 거에 대한 영향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세수 그러니까 국세 수입의 연평균 4.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4.6%씩 네. 세수가 늘어난다. 네. 이거 자체가 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인세 수익이 늘던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 수입이 늘던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가 늘어나야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이제 매년 4.6%씩 세수가 증가를 할 텐데 이게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 같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사회 부담률이랑 국민 부담률 우리가 세금을 그다지 더 내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 소득이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 매년 4점 몇 %씩 늘어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물론 이게 국민 평균이긴 하지만 네. 아니면 내가 안 늘면은 남이라도 그렇게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까? 잘 모르겠다. 네. 이거 좀 본의 아니게 낙관적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올해 7월까지는 일단 작년보다 나아. 네. 그러니까는 국세가 작년 대비 11.5%가 더 거쳤대요. 작년 그 7월까지. 동기간 대비죠. 그렇죠. 예, 동기간 대비. 근데 작년은 상황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약간 기저효과가 있을 거라고. 음. 예.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은 지금 2025년 수준이 한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쯤 네. 네. 정도까지 다시 근처로 올라왔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 바닥 찍고 좀 올라와서 이만큼 올라온 거지 이게 막 좋아지고 있는 중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회복하는 중이지. 그러면 내년에 다시 더 회복해서 그러면은 올라갈 것이냐 이건 낙관적인 거고 여기서 그냥 횡보하느냐 아니면 이런 뭐 관세 영향으로 더 악화될 것이 다시 악화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 못 하고 있죠. 네. 아직 결론을 못 냈죠.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25% 영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올해 그러니까 7월까지는 잘 됐는데 올해 이제 연말까지 가서 그러면 25년 문을 닫으면 이게 과연 정말 이 숫자 그대로 될 것이냐. 그렇죠.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좀 낙관하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딱 문을 닫았을 때 연평균 4.6%처럼 4.6% 과연 세수가 늘어날 것이냐. 그다음에 26년도 그렇게 늘어날 것이냐. 모른다 지금. 지금 그렇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전망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쉽게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 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전망이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40년 뒤에 네. 올 것을 지금 미리 겪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예요. 지금 일본하고 프랑스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 프랑스가 지금 나라가 좀 혼란을 겪고 있죠. 일본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네네. 이 여파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36%예요. 이건 일본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네. 우리가 2020년 거의 방송 초창기 시작할 때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200%도 넘었는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쫓아가도 된다.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예. 게 있는데 좀 체급이 다르지 일단. 체급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 가치. 그렇죠. 얘네는 엔화가 뭐 달러 대체, 그러니까 달러가 좀 흔들릴 때 돈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준기축 통화까지는 가니까. 그렇죠. 그런 취급을 받죠. 네. 예. 유로 마냥.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얘네 그 기준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어떻게든 뭐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가 이제 0.5%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올리냐 뭐 마냐 뭐 이런 건데 얘네가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가 넘는 지금 236% 이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로 올라온 것 자체가 불안한 거야. 이자가 얼마가 크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지금 이제 당장 갚아야 될 국채 이자만 120조 원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일본이 120조 원, 국채 이자만 120조 원대고 네. 미국에 또 여기도 600조 정도 줘야 되잖아. 500억 달러인가 그렇잖아. 한 600조, 700조 되잖아. 그게 우리 원화로 치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상당하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22년쯤에 일본 얘기했을 때도 네. 얘네 1년 예산 꾸리면은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간다 이런 뭐 말씀도 드렸어요. 절반까지는 좀 오보고. 하여튼 뭐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거든요. 국채 이자로 예.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럼 프랑스는 또 어떠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프랑스도 이제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그 10년 만기. 네, 그러니까 주식에 있던 돈이 또 확 쏠려버렸어 또 국채 쪽으로. 여기서 이제 또 프랑스 국가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3조 3천억 유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5,351조 원. 이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뜬다는 거는 네. 이게 국채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그러면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세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세게 붙이거나 아니면 만기가 더 짧은 국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그런 예 그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10년 만기가 흔들린다는 거는 지금 프랑스의 경기가 앞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자본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고 이런 식이 되면은 시중 금리도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 100%가 넘잖아. 지금 이제 GDP 대비 국채가 이제 113%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자가 얘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비하면 낮겠지만 이게 또 이제 다른 그 유로니까 유로존이니까 독일 네. 같은 국가들이랑 비교해 보면 독일이 한 63% 정도라고 하니까 독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말하자면 재정 건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뭐 그게 반드시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독일은 너무 짜다. 짠 게 그나마 저는 짠 게 낫다고 봅니다. 좀 살기 팍팍하더라도 망하는 것보다는 팍팍한 게 낫잖아. 예. 근데 프랑스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는 총리가 마크롱 총리가 네. 그 얘기도 했어요. IMF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마크롱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프랑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긴축재정 해야 된다. 하고서 지금 사임했죠. 그러니까 긴축재정 통과를 해서 하원에 내각 신임 투표를 요청을 했는데, 사임했네. 신임 총리 취임이 나왔네. 의회 불신임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지금 여당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지금 이제 긴축재정 통과를 하려고 프랑스 지난주까지 총리가 야 그럼 이거 걸고 내 신임 투표 한번 하자 하원에서 제의를 했단 말이죠. 그 지난주에 이제 하원에서 투표를 내가지고 불신임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총리가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체되는 거예요. 네, 또 교체된 거예요. 또 아주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이게 지금 프랑스 야당이 이럴 수 있는 게 네. 국민들이 더럽게 싫어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총리가 지금 물러난 총리가 모두 제안했었냐면은 국가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자. 이거 하니까 또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틀 왜 줄여? 뭐 절대 못 줄여.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프랑스는 국민들이 고통을 조금도 감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다. 지금 그래서 야당은 거기에 포퓰리즘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권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거기 이제 프랑스 굉장히 이제 지금 극우성 그 누구야? 하여튼 그 르펜인가? 하여튼 네,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주도하는 것 같고 하여튼 야당이 뭐 거기 정당이 많으니까 지금 네. 뭐 다 공격. 이 분위기를 타고 공격.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네. 네. 프랑스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프랑스랑 일본이랑 둘 다 결국은 이 그 국채 이자 때문에 총리가 사임한 꼴이 됐어요. 불신을 네네. 받아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일본 총리 사임 기사에 대고 이제 SNS에서 많은 분들이 부럽다. 우리도 대통령 저렇게 갈아치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지. 되겠냐고. 아니 또 윤호개인들은 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야 니네도 윤석열이 그 미친 개헌만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렇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지금 대통령 감옥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넉넉히. 네. 윤석열이 개헌만 안 하고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다면 넉넉히 지금 구치소에 가 있었을 거야.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질나 죽겠네. 또 그 생각하면 또 성질나지. 당장 아직 이미 구치소에 있구나. 아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지만 그렇게 무사하게 우리가 150%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탈하게 가야 150%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 무탈하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지금 이제 이 유럽 이런 나라 빼고 싱가포르이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걔네 130%, 150%이 정도 하여튼 100% 넘어요. 걔네도. 네네. 야금야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걔네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그러니까 해외 이런 데 갖고 있는 네네. 그 정부 자산들이 부동산이니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네. 일본처럼 굉장히 싱가포르도 많이 갖고 있어서 결국 순 자산의 규모가 순 부채를 능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나마 그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가 좀 안 나오더라도 네네. 워낙 그 여기저기 깔아놓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러니까 그런 태클을 탈 수 있냐 없냐. 네. 그리고 뭐 원화가 그렇게 성장할 것이냐. 세계 통화에서 원화의 위치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 이게 무난하게 갈아탈 수 있을까? 모르죠. 지금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어 진짜. 네네.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40년 뒤 얘기하는 게 이거는 그냥 사실 억지로 얘기하는 거고 뭐 기재부에서도 뭐 이런 저런 생각이 안 듣겠어. 근데 그런 거 다 쳐내고 어쨌든 안 망하고 2065년을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면 156%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어쩔 수 없지. 또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해야지. 이건 금방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뭐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다. 네네. 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나왔어요. 네. 요거 이제 개정안 발의는 12일 날 했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일까지 처리를 하겠다. 민주당 방침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야당 대응은 이게 지금 특히 이제 뭐 금융위원장 같은 것들 뭐 금융위 해체에 앞서서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했던 금감원. 예. 금융위를 금감원을 두 개로 쪼개고 뭐 소비자랑 뭐였지? 소비자 분야랑 하나랑 아무튼 쪼개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가 있고 네. 금감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보고 또 있나? 이게 이제 금융이랑 금감원이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원인가 이게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기존의 금감원을 금융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걸로 보내냐 뭐 네. 지금
하여튼 뭐 아이씨 엉망이야. 뭐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 체제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19부, 3처, 20청, 6위원회 해서 총 48개 기관이 이제 있는데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19부 6처 19청 6위원회에서 50개 기관으로 이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주요한 이제 내용 그 변화하면 역시 이거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공수청, 공소청 신설. 네네네. 그래서 기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그다음에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분리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 시점은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재부가 또 이제 분리가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든다.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신설이 됩니다. 원래 이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이제 산하의 일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의 산업통상부 자원의 일부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가지고 확대 개편되는 거구나, 이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환경부는 갑자기 산자부가 행사하던 에너지 관련 정책을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서. 근데 일부 몇 개 자원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계속 쥐고 간다고 하는데 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가부 같은 경우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뭐 이름이 바뀌고, 네. 말로는 성평등 중심 기능 강화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자, 이거 이제 여성계에서는 많이 이제 좀 들고 일어나야 될 부분이긴 하죠. 여성가족, 애초에 이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제 한 단계 말하자면 한 스텝 뒤로 후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스텝 더 후퇴한 거니까 명칭만 봤을 때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부 총리 설치, 과기정통부 변화해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 이것도 부총리까지 겸임한다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왜냐하면은 사회부총리가 없어지거든요. 그 기재부총, 그 경제부총리하고 이 신설 부총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AI 전담 부서실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미디어통신위원회 하면 이제 유튜브까지 집어넣는다는 건가? 글쎄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네네. 뭔가 좀. 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개편. 금융이 이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거 기재부가 아니지 이젠 재경부지. 네네네. 재경부로 이관이 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능을 합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이거를 굳이 금융감독위원회 이제 네. 새로 합쳐지는 금융이랑 금감원이 합쳐지는 이거는 그냥 그럴싸한데. 근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굳이 따로 바깥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기능을 분산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는 야, 금융감독위원회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죠. 헷갈리죠. 아니면 양쪽 말 다 들어야 되면은 뭐 거기서 이제 말이 약간 달라지면은 야, 씨,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야. 교통정리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중기부. 네. 중기부 같은 경우도 뭐 소상공인 전담 차관실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또 뭐 노동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기능 격상. 이게 이제 이 정권 들어가지고 정권 초기부터 계속 밀어붙였던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뭔가 또 액션을 취하는 듯한 모양새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포퓰리즘적인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해가지고 이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보도 행태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산업 올해 통계청에 통계청이었나 노동청에서 나온 올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작년 대비 감소했어요. 네네. 약간 감소했는데 크게 그것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 공사 현장은 좀 약간 상승했거든요. 3명인가 6명인가 더 늘었어. 사망자 수가, 사망사고 수가. 근데 그것도 뭐 크게 특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냐 올해 들어서 특이하게 특히 그 뭐 건설 현장 그 안전사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지적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뭔가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괜히 삘 받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언론이 굉장히 그 사망 사고 특히 이제 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네. 이게 1년에 보면은 그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이틀에 한 명꼴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틀에 한 명꼴로 나오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그 사망 사고 있을 때마다 매번 언론에 보도됐냐? 아니에요. 보도 안 되는 사망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상징적인 큰 사고가 아니면 보도도 잘 안 해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뻑 하면 사망 사고가 보도가 된다고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거 그냥 정권 기조에 맞추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이나 어떻게 호흡 맞춰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통계청,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통계청이 이제 국가데이터처, 그 다음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돼가지고 총리실 산하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네네네. 통계청 문제될 수 있죠. 통계를 국무총리가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비판점들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 집중 및 견제가 악화된다. 뭐 검찰청이 폐지돼가지고 수사를 행안부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를 법무부에서 지휘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정부가 그냥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견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견제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비판을 해오시는 부분이고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경찰이 수사 미진했다가 검찰이 재수사 보완 수사 요청하고 보완 수사 재수사해가지고 뭐 밝혀진 사건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거론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검찰을 쉽게 없애는 게 위험하다. 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를 하는 것을 좀 견제하는 그런 게 원래 필요한 거였지. 네. 검찰 수사 기능을 아니면은 검찰이 어떤 경찰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는 해외에도 없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이 특히 수사 기소 둘 다 마찬가지구나. 너무 쪼개놔가지고. 네네네. 조직도가 굉장히 방망이죠. 복잡해졌어요. 쓸데없이. 네네. 그리고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지 오히려. 그 정치 신세계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나와가지고.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개념도를 그렸는데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그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린 사람도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조직이 방만해지고 이제 조잡해졌다. 비대해지고 조잡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산 편성부터 다 대통령실 총리실이 직접 예산을 쥐고 흔들게 돼버렸단 말이죠. 바로 이제 직속으로 두고. 자. 근데 이게 전에도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 이렇게 두 기관으로 가기 시작한 게 1998년부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원래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총리실 산하로 가자.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복원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굳이 기획예산처를 두지 않고 기재부로 그대로 둔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면 그러면은 뭐 대통령 원하는 예산 안 들어가냐? 입김에 작용 안 하냐? 그렇게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과도해질 수 있다. 뭐 그거는 언제나 그런 거야. 대통령이 원하는이기 때문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미국처럼 예산을 국회에서 짜는 거지. 그치. 국회에서 예산 편성도 가능하게 하면은
그건 획기적이지. 근데 이제 그래버리면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의원수가 드글드글하면은 그것도 어쨌든 쉽지 않아.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득득 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다 포퓰리즘에 절어 있는 예, 그런 뭐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래도 시궁창이다 예산 관련해서는 참 노답이긴 하다. 예,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로 어쨌든 내 지적은 가능합니다. 네. 지출 과잉 가능성이 지적된다. 네. 그거는 뭐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없죠. 그러니까는 저는 김대중 정부 때와 이제 참여정부 때 이 기획예산처가 계속 이어져 온 어떤 배경에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어떤 복지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 관료들의 생각이 좀 압박을 해야 되거든. 각하 이거 필요 없, 이런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겨 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딱 그렇잖아.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 잘 들을 애들이 필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필요했을 거야 그때는. 그래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방법이 뭐 지고지수는 참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계속 예산 편성을 쥐고 가도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치. 예,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다. 다만 이 과도한 그리고 포퓰리즘성 예산의 확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세금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의회 권력이랑 뭐 행정 권력이 다 민주당인데 그렇죠. 어렵지. 정치자체를 뒤집어엎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환경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쥐고 갈 수 있게 만드느냐.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권이 디테일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친환경. 뭐 그게 제일 친환경 크겠죠. 드라이브 세게 걸려고. 네. 뭐 이재명이 어제 정부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 지금 이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건데 원전은 짓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는 그나마 걸리는 건 좋은데 친환경으로 그게 수요가 감당이 되냐고.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뭐 급하게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돌아버리겠네. 그러면은 뭐 친환경 뭐 그냥 중국산 판넬 겁나 깔겠다는 거겠지. 돌아버리겠네. 그런 식으로 뭐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다음 주에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예,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네, 시간 다음 관계상 주에 해야 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잘 줄여서 뭐 하면 돼. 네. 자, 그래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번 주 되겠습니다. 네네. 이번 달이 지나면 정말 추석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봅시다. 네네네. 어쨌든 뭐 언제나 그 100%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네. 예. 하여튼 억가를 하지 말고 뭐가 제일 좋겠냐. 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손대지 마. 이거는 그렇죠. 안 된다. 네. 우리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태도든 결론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가려는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내가 극단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기자회견 이거 이어서 해야겠죠? 한번 해봐야겠지? 또 그 뒤에 또 할 얘기들이 많겠지.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